요즘 우울한 시기여서 힘든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정말 불면증 약을 아무리 먹어도 잠이 제대로 안 올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족발집 주인이거든요. 코로나 시절이 너무 길어지니까 죽지 못해 사는 자영업자, 그게 딱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팔이 날리는 매장만 보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아주 심란한데요. 얼마 전 그런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 이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저희 족발집이 되게 잘 됐습니다. 공덕동에 있는 족발 거리에 있는 족발집들 중에서 특별히 맛없지 않는 한 웬만하면 다들 매출이 잘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힘들다고 하면 심사가 꼬인 인간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해도 배달 맛집으로 더 대박난 집 많다더만. 그렇게 자꾸 우는 소리 말고 자기도 배달업체 등록해서 배달 손님 많이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꼭 장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배달은 뭐 쉬운 줄 아나요? 배달앱, 배달기사 인건비, 수수료, 그거 다 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 배달하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을 더 써야 됩니다. 물론 장사만 잘 되면야 사람 더 쓰는 거 아무 상관없죠. 근데 배달업체 아무리 등록해놔도 장사 안 되는 집은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잘 되는 조건이 있는데 배달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 못 되면 고객이 잘 보이는 자리에 홍보 안 해주고 그렇게 되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암튼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30년 지기하고 통화를 해봐도 야, 그래도 너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족발집으로 한평생 잘 살아놓고 요즘 좀 힘들다고 뭐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해. 나처럼 부모 잘못 만나서 한평생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넌 예전에라도 잘 살아봤잖니. 뭐 예전에 너무 호강만 하고 살아서 더 힘든 건 있겠다. 네, 30년 지기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물론 얘가 저한테 이런 말 하는 데는 이유는 있긴 하죠. 저는 사실 저희 친할머니 때부터 장충동에서 족발집을 해왔던 나름 원조 족발 명가였거든요. 친할머니 가게를 아버지가 이어받고 이 족발집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전부 저를 잘 사는 집, 부잣집 족발집 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족발 판 돈으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자랐습니다. 이 족발집이 얼마나 잘 됐냐면 진짜 주말에는 정신 하나도 없고 평일 밤에도 손님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족발 먹으러 왔다가 결국 서빙하고 마늘 까고 수저 나르고 손님들 주문 받아야 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고사리 손으로 족발집 일을 돕고 나면 저희 할머니께서 제일 맛있는 앞다리살과 직접 담근 과일청으로 만든 수제 막국수를 내주셨는데요. 그 맛이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었죠. 그런데 제가 크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저희 족발집도 점점 커져서 저희 식당은 TV에도 나오게 됐고 어느새 미리 예약 안 하고 오면 3시간씩 줄 서는 건 기본일 정도의 엄청난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가서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도 자꾸만 저한테 족발집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으로는 제가 공부도 별로고 하니 족발 체인점이나 제대로 물려받아서 자기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습관적으로 족발집으로 와서 일을 돕고 주말에는 새벽 시장 가서 식재료 사고 반찬 만들면서 오픈 준비하고 하루 종일 주문받고 음식 만들고 비빔밥 나르고 상 치우고 정산까지 마치며 주말을 족발과 씨름하며 보냈죠. 당연히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솔직히 공부에 취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바쁜 족발집 일이나 도운 건데요. 막상 다른 애들 다 대학 갈 때 저 혼자 대학 안 가고 족발집 일 계속 할 생각하니까 엄청 서글퍼지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못해서 갈 대학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름 없는 대학이라도 들어가서 남들처럼 대학 생활이 하고 싶어져서 아빠한테 솔직하게 대학 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빠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군요. 이제 와서 공부는 무슨 공부요. 네가 공부에 소질 있는 거였으면 우리가 벌써 너 공부시켰지.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한테 사업이나 배워라. 이 족발집 이제 그냥 음식점 아니여. 너는 우리 땡땡 족발 그룹의 후계자요, 후계자. 후계자는 무슨... 족발 팔면서 무슨 놈의 후계자 타령이야. 누가 보면 재벌인 줄 알겠네. 엄마?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족발 그룹은 그냥 음식점이라 하면 섭하다니까. 내가 아주 알짜배기 그룹으로다가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너는 내 밑에서 우리 족발 그룹을 잘 돌아가게 일을 배우란 말이오. 그러면 나중에 대학 나온 똑똑한 애들이 네 밑에서 사장님 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니까. 괜히 취미에도 안 맞는 공부한답시고 대학 들어가봤자 뭐하냐. 뭐든 돈 버는 일에 빨리빨리 뛰어들고 일 배우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 말이 100번 맞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당시에 굉장히 앞서가는 사고를 가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냥 남들 다 가는 대학에 저도 그냥 무작정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내 친아빠 맞아? 다른 집 부모들은 공부하라고 난리고 어떻게든 대학 들어가라고 난린데 어떻게 아빠는 내가 대학 들어간다고 해도 가지 말고 족발집에서 일하래? 그러고도 아빠가 아빠야? 나 족발집에서 일 시켜 먹으려고 대학 안 보내려는 거잖아.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엄마 아빠는 저한테 어느 학과가 가고 싶냐고 했고 저는 그제서야 대학에 무슨 과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골치 아픈 공부를 하는 과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안 할 수 있고 성적이 낮은 학과를 열심히 찾았는데 그러다가 연극영화학과를 알게 됐습니다. 네, 탤런트나 영화 배우 하고 싶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 학과를 감히 제가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성적이 낮아도 갈 수 있고 어쨌든 대학생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어이없는 이유로 저는 한 전문대의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고 이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 입학하는 바람에 제 전남편을 만났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사람이 공부를 못하면 하고 싶은 공부가 없으면 대학을 안 게 맞습니다, 여러분. 괜히 남들 다 가니까 가버리면 인생 훅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처음 대학 들어갈 때는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동기들, 선후배들 전부 굉장한 미남 미녀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미남 미녀 많아요. 이름 없는 대학 연영과였는데도 정말 끼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놀라운 건 연예계 데뷔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끼 많은 동기들, 선후배들 중에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솔직히 연극영화학과라는 과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든 과예요. 연예인 데뷔 못하면 할 게 없으니까요. 저희 남편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때는 그 남자랑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대부분 그렇듯이 대학교 때 같은 학과 선배랑 밥 먹고 과 활동하다가 데이트 몇 번 하고 사귀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처음 사귄 남자친구다 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들떴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귀고 100일째 되는 날에 과하게 술을 마셨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고 저한테 꽃다발이랑 커플링을 내밀던 그 잘생긴 얼굴 때문에 저는 어쩌다 보니까 남친이랑 밤을 함께 보내게 됐고 그때 임신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처음엔 그날 하룻밤 때문에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솔직히 대학교 때 첫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다들 가볍게 풋풋하게 사귀는 거지. 피임을 제대로 안 한 건 정말 잘못인데 설마 그날 하루 때문에 임신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다 무식하고 안일한 저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에 저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정신없고 남친은 저희 족발집에서 알바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런데 그 사이 제가 임신한 걸 안 겁니다. 남친은 애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남친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도 똑같은 감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자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그 남편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지울 거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남친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책임질 일을 했고 귀한 생명이 생겼으니까 나이가 어릴지라도 책임지는 게 맞다고요. 저도 그때는 솔직히 이미 아이가 생긴 지 2달이 넘어서 지우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없애기 싫어서라도 무조건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처음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엄마는 미쳤냐면서 저를 두들겨 팼죠. 그런데 이미 2달이 지난 뱃속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결국 두 분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남편 쪽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홀 시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전국의 체인을 가진 프랜차이즈 족발 그룹 대표의 딸이라고 하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진짜 만약에 아이가 안 생겼더라면 있을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어서 뱃속 아이의 힘은 정말 위대했기 때문에 저는 집안 수준도 안 맞고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하고 애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세대가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 욕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했어도 아버지는 저희 부부를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홀에서 하객들에게 최고급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희 결혼식을 남부럽지 않게 아주 삐까뻔쩍한 예식을 치러줬습니다. 어차피 하객들은 저 임신해서 결혼하는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인 데서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임신부터 해서 결혼한다고 수근거리고 욕할 게 뻔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호합한 결혼식으로 저의 약점을 가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저 최고급 드레스 입고 좋은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좋아했던 지질이 철없는 딸이었죠. 신혼집도 당시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얻어줄 정도로 좋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산부인과가 가까이 있는 곳이었죠. 남편과 함께 태교 클리닉까지 전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저는 남편과 같이 태교는커녕 혼자 아이 낳고 혼자 애 돌잔치하고 아이 2살 때까지 남편 없이 혼자서 독방 육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군대를 가게 돼버렸으니까요. 세상에 타이밍도 참 너무하게도 남친은 제가 임신한 줄 모르고 군대를 신청했고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게 된 겁니다. 정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결국 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 없이 독수공방하며 태교를 하고 그 이듬해 낳은 아들도 혼자 키워야 했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웬만한 일은 전부 아래 관리인들에게 맡기고 제 태교에 신경을 써주고 남편 역할을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남편 군대 간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 키우면서 대학은 그냥 자퇴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도와줘도 육아하면서 학교 다니는 건 무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도 학교를 그만두고 얼른 족발집 물려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휴가 나올 때마다 틈틈이 족발집 운영을 얘기하면서 군대 갔다 오면 본격적으로 남편한테 족발집 본점을 맡기겠다고 했고 남편도 좋다고 말했는데요. 막상 남편이 제대하고 나서 갑자기 말을 확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저도 군대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연극영화학과 나와봤자 연예인 될 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는 건 인정해요. 그래서 다시 취미에도 안 맞는 학교를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닐 생각은 없는데요.
근데 족발집은 진짜 아니에요. 제 취미에도 안 맞고요. 저는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더 가치 있고 명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아, 물론 아버님이 하시는 족발집이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족발집 사장은 제 취미에 안 맞고 저는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좀 더 사회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요. 하도 거창하게 썰을 풀어서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인간이 무슨 아프리카 자선단체에 봉사라도 떠나려는 건가? 되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말만 거창하게 했지 사업해서 돈 벌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족발집은 쪽팔리니까 뭔가 남들한테 까오잡을 수 있는 뽀대나는 사업하고 싶다는 말을 겁나게 돌려서 말하는 거였죠. 이 인간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 이상한 선임병을 만나면서 똥폼을 잡고 말만 뺀지르르하게 잘하는 그런 인간으로 변했더라고요. 사람이 주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건데 이상한 선임병 때문에 제 남편 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 선임병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대박 날 거라고 믿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대기업 입사한 똑똑한 사람들도 막상 나와서 차리면 쪽박 찰 수도 있는 게 사업인데 연극영화학과 1년 다니고 자퇴한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빠 족발집이나 잘 운영할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너는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아빠 지금 뭐냐고 물어봤을 때 족발집 한다고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전문 투자 회사의 CEO라고 하는 게 좋겠냐? 양심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나는 우리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했으면 좋겠어. 내 얘기하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잘난 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꼭 이 사업 성공시키고 말 거니까 두고 보라고. 이렇게 겉멋만 잔뜩 든 남편은 선임병이랑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무슨 다마고치 키우는 것처럼 동물 키우는 게임을 수입해오겠다고 엄청 설쳐댔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그 선임병 데려와서 둘이서 같이 저희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사업 아이템을 설명했는데 하필 아빠가 여기 홀랑 넘어간 거죠. 평생 족발만 만들던 사람이 무슨 다른 사업 아이템을 잘 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남편과 선임병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도 진정한 CEO가 되는 기분을 느꼈다며 엄청 기분 좋아했고 두 사람이 요구하는 거액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선임병은 저희 아빠가 준 돈으로 회사를 차려서 해외 게임들을 컨택하고 수입해서 중간 수수료를 먹거나 국내 게임 개발에 투자를 하는 당시로서는 앞서가는 게임 전문 수입 투자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는 불행히도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폭망하게 돼버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한 게 이 선임병이 저희 아빠한테 받은 돈을 지멋대로 빼돌리는 바람에 저희 남편이 원래 수입하려고 한 게임 그리고 국내 게임에 투자하려고 했던 비용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 사기꾼 같은 선임병에게 저희 아빠가 준 돈을 전부 사기당하게 된 거죠. 당시로서는 아파트 2채가 넘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 털렸고 저희 아빠는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큰 돈을 당하긴 했어도 아빠만 건강했으면 그 정도 돈은 저희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타격이 세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족발집은 체인점이 많고 족발 그룹이라 부를 정도로 잘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가맹점주들이 이때다 싶어서 딴맘을 품고 돈을 떼먹기 시작했고 남편은 사기꾼 선임병 잡겠다고 정신없고 저도 애 키우랴 아빠 간병하랴 정신 하나도 없는 사이 저희 족발 체인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 수술이 잘못돼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후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저는 집안의 가부와도 같던 족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때부터 아버지까지 이어진 유서 깊은 족발집이었는데 제가 잘 못해서 무너졌다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죄스럽고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 할머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나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하더군요. 그렇게 남편 때문에 족발 체인 다 날려먹고 남편은 그 사기꾼 선임병을 못 찾고 나니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같이 있는 게 지옥 같을 정도로 싸워댔습니다. 이 인간은 그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한다고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아버지가 남긴 집과 저희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해서 다시 사업하면 안 되냐고 매일같이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혼을 결심했어요. 웬만하면 애가 어려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순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가 사업하려고 설쳐대다가 우리 아빠 잡아먹고 족발 체인 날려먹었음 제 앞에서 다시 사업하겠다는 말만은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하고 소송 이혼을 했고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어이없게도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저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당연히 재판부도 저희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전부 다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남편은 거의 맨몸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까지도 사업 자금 타령을 해대는 통에 떼어내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죠. 그렇게 남편 이혼하고 나서 저는 결심을 합니다. 이 다음에 할머니 아빠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다시 족발집을 키워야겠다고요. 그래서 아이 유치원 입학할 때까지 전국의 유명 족발집을 발품 팔고 돌아다니며 레시피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특제 소스와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족발 그룹에서 일했던 분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 계획을 밝히고 다시 일해줄 수 없냐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본인 가게를 낸 상태라 많이들 거절했는데 아버지랑 형제 같은 조리사분이 흔쾌히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저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야심찬 준비 끝에 공덕동에 다시 제 이름을 건 족발 가게를 냈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제 밥줄이 되어주었습니다. 한때 저희 족발 가게는 공덕동 족발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고 아빠처럼 족발 그룹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체인을 2개나 낼 정도로 중견기업 정도의 벌이가 됐습니다. 달에 순수익을 억대를 찍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솔직히 그래봤자 아버지 족발 프랜차이즈보다는 훨씬 규모가 적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일으킨 가게라는 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냥 아빠한테 족발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절대로 느껴보지 못할 스스로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보람이 있었고 남들이 보기엔 흔한 족발 가게일지 몰라도 저에게 이 족발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물론 바빠서 저희 아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많이 없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르게 하는 것도 미안한데 같이 있어줄 시간까지 부족하니까 진짜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는데 다행히 아들은 어렸을 때는 족발 파는 걸 잠깐 쪽팔려 했지만 철이 들면 들수록 엄마를 이해해주고 가게 일도 많이 도와주면서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와서는 정말 듬직한 아들이 되어주었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보다 보니까 확실히 철이 빨리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저희 가게 매출이 많아서 밤이면 가게 문 닫고 아들이랑 둘이서 그날 판 매출을 정리했는데 아마 돈 세는 재미를 느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신바람 나는 날들이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가게 문 닫을 시간에 벙거지 모자 쓰고 허름한 차림에 노숙자 비스무리한 사람이 영업시간 다 끝나고 가게에 찾아왔는데요. 영업시간 다 끝났다는 말에도 족발 소자 하나 잠깐 먹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대번에 전 남편이란 걸 알아봤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사람의 직감이라는 건 정말 무섭더군요. 어쩜 그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지.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이고 당장 쫓아내야 될 인간인데 무슨 마음인지 저는 그날따라 그냥 모른 척하면서 족발 소자 하나랑 소주를 내줬습니다. 그 인간은 잔을 2잔을 내달라고 하면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라고요. 많은 의미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나 알아본 거 나 다 아니까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자. 그렇게 말하는 눈빛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때 부부였기에 그 인간 어떻게 살았는지 갑자기 왜 찾아온 건지가 궁금해서 못 이기는 척 그 앞에 앉아서 제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잠시 말이 없다가 그 인간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냈어? 하긴 이렇게 큰 가게를 운영하는데 당연히 잘 지냈겠지. 사실 나 우리 땡땡이랑 간간히 연락하면서 당신 소식 듣고 있었어. 차마 염치가 없고 미안해서 당신한테는 연락 못하겠더라. 근데 사실 간간히 여기 찾아와서
먼 발치에서 당신 지켜보다 가고 그랬어.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전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이 그래도 사람 됐구나. 안 보던 사이에 철들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간간히 저 보러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알려줬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이 녀석은 저 몰래 지 아빠랑 연락하면서 엄마 아빠 사이를 이어주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암튼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이랑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들을 했는데요. 남편도 그동안 고생은 많이 했더군요. 모르는 사이에 게임 개발한 회사랑 합작해서 해외로 수출해서 역으로 국내에 들어오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나는 고생 스토리의 끝에는 아니나 다를까 돈 얘기가 있었어요. 남편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제발 자기를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더 들을 것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쫓아냈겠지만 그날은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20년 만에 남편을 만났는데 확 늙어버린 모습이, 초라한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던지. 저 모습을 보면 우리 아들도 가슴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남은 정 때문인지 저는 남편한테 얼마가 필요하냐 물었어요. 엄청난 금액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요구한 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짠하던지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억대의 사업 자금을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막상 돈 7천에 벌벌 떠는 걸 보니 진짜 인생이라는 게 뭔가 엄청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날 취한 건지 미친 건지 20년 만에 찾아온 전 남편에게 돈 7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었고 남편은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정말 고맙다고 거의 울듯이 말하면서 그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또 없었죠.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에 믿어서 준 건 아니고 그냥 애 아빠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아빠니까 준 돈이었죠. 하지만 막상 다시 연락이 없으니까 조금 서운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한동안 족발집 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부터 상황이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희 족발집은 배달보다는 단체 손님이 많고 직접 드시러 오는 손님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완전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하루빨리 배달로 돌렸어야 했는데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배달업체 등록을 안 했는데요. 나중에 손님 다 떨어지고 나서 돌리려고 할 때는 이미 훨씬 전에 등록한 업체들이 전부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낄 틈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판단을 잘못한 거였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족발집이 치킨집이나 중국집 못지않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결국 그렇게 제 인생을 바친 족발집은 코로나에 하나 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본점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체인은 전부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버틸만 했는데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저희 집 자체 배달도 하고 배달 업체에도 등록을 했는데 이게 완전 뒷북 중에 뒷북이었죠. 이미 홍보 경쟁에서 밀려버려가지고 예전 매출은 꿈도 못 꿀 정도고 인건비, 부대 비용,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아주 사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가게 문 닫고 정말 너무 서럽고 코로나가 원망스럽고 암담해서 소주 한 병을 까고 있는데 또 3년 전 그날처럼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벙거지 모자에 허름한 옷차림이 아니라 아주 명품을 기깔나게 차려입고 무슨 TV에 나오는 배우처럼 멋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만 당당하게 족발 대짜를 시키더니 제 앞에 봉투 하나를 척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게 빚을 갚아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꿈만 같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전혀 기대 안 했던 전 남편이
목돈 7천만 원을 한 번에 갚을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고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저에게 빌려갔던 7천이 아니라 무려 3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내려놓으면서 당신 솔직히 말하라고, 이거 무슨 돈이냐고, 혹시라도 남한테 사기쳤거나 나쁜 짓 해서 번 돈이라면 나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남편이 웃으면서 그런 돈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정말 듣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남편이 저를 찾아와 7천만 원을 빌려간 이유가 게임 개발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게임 개발을 해서 해외 게임 회사에 투자를 받으러 갔는데 경쟁 업체가 중국의 큰 회사랑 붙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엄청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 해외 게임 회사 투자 담당자가 세상에 그 옛날 그 원수 같은 선임병이었던 겁니다. 그 인간이 우리 돈 톡 끼고 간 줄 알았는데 그 인간도 해외 업체한테 당했던 거고 돈이 없어서 못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해외 다른 게임 업체에 취직해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와중에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너무 놀랐고 선임병은 남편을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 업체에 제끼고 남편과 함께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죠. 그렇게 극적으로 큰 계약건을 따낸 남편은 자기 몫의 계약금을 받자마자 저에게 달려온 거였습니다.